친화. 그리고 혹시 이제 와서 내가 지난주 오류를 했었거든. 친화는 생물종이 다양해지는 건데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뭔가 형태가 달라졌다고 해서 뭐 전날에 누군가 피 터지게 싸워서 멍이 휙 들었다. 멍이 휙 들었을 때 어떤 형질의 차이가 나타났으니까 이걸 진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생물종이 다양해지는 형태로 나타난 그걸 진화라고 하는 거고, 변이라고 하는 것은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했어. 형질의 차이. 형질의 차이는 우리가 형질은 개체의 특징, 쌍꺼풀이 있다, 뭐 보조개가 있다 없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등등등을 우린 그걸 다 형질이라고 해. 혈액형이 뭐 A형이다, 혈액형이 B형이다, O형이다 이런 것들을 다 형질이라고 하고, 그런 한 명 한 명들끼리의 형질의 차이를 다 변이라고 해. 오케이. 근데 그 변이의 원인들을 우리는 다,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형태의 단어를 모두 다 큰 카테고리로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변이의 원인을 나누게 되면 생식에 의한 변이, 그다음 돌연변이에 의한 변이, 이렇게 두 종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게 여러분 책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에서 돌연변이에 의한 변이, 그리고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책 209쪽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설명했었던 부분처럼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에서 나와 있잖아요.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 만약에 특정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정보가 없던, 이쪽 세균들이었어. 이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들이야. 각각. 근데 특정 항생제에 내성이 없었어. 내성이 없는 정보를 우리는 그냥 대문자 A라는 형태로 나타낼게. 그냥 얘를 야생형. 보통 표현할 때 야생형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해. 야생형은 뭐가 없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어. 항생제, 어떤 특정 항생제라고 하는 건 세균을 제거시키는, 세균을 공격하게 하는 물질을 다 항생제라고 하는 거야.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어. 내성이 없는 유전자야. 처음에 이 집단은 다 이런 항생제 내성이 없는 유전 정보들만 모여 있었어.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세균이라는 건 굉장히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해요. 20분에 한 번씩.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는 건 똑같은 정보에서 똑같은 정보를 만들어낸 형태니까 얘가 굉장히 빠르게 카피해서 동일하게 카피를 해서 유전 정보들이 자기 새끼들을 만들었을 거야. 세균들 각각들이. 그치? 근데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 뭔가 수학 문제를 빨리 풀다 보면 뭐가 생겨요? 실수가 생기죠. 에러가 생겨요. 에러가. 그치?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들은 다 항생제 내성이 없는 유전 정보들밖에 없었었는데 어느 하나가 우연찮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운이 좋은 거죠. 여기에 뭐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죠? 원래는 항생제 내성이 없었었는데, 다 야생형이었었는데 야생형이 아닌 항생제 내성 정보를 갖게 된 것들이 생겨. 이 소문자 A로 표현할 거야. 항생제, 이건 그냥 내가 임의 어떤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것 뿐이야. 약속은 아니야. 국제적 약속은 아니야. 소문자 A는 특정 항생제를 제공을 해줬었을 때 거기에 살아남게 된 유전 정보라고. 항생제 내성이 있는 유전자를 소문자 A라고 표현을 할게. 얘를 돌연변이라고 해. 원래는 다 이런 정보들만 있었었는데, 이렇게 된 정보들만 있었었는데 여기에 이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가 들어와서, 이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가 굉장히 빨리 카피되는 과정에서 다른 유전 정보가 들어와서,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생기게 돼버린 거야. 그걸 우린 돌연변이형이라고 표현해. 돌연변이에 의해서 소문자 A에 대한 정보가 갑툭튀로 생기게 됐고, 소문자 A 갑자기, 다 대문자 A들만 있었는데 또 얘도 우연찮게 소문자 A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 거야. 소문자 A에 대한 정보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뭐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카피되는 과정에서. 오케이? 자, 근데 운이 좋게도 얘와 얘가 만나서 그 다음 자손을 만약 만들어냈다라고 하자. 그러면 소문자 A, 즉 항생제에 대한 완전 내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는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집단밖에 없었을 때, 이런 자식들밖에 없었을 때는 내가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 이 생물종들은 다, 이 세균들은 다 죽었을 거야. 뒤졌을 거야. 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서 우연찮게도 돌연변이에 의해 내성 유전자를 획득하게 됐고, 그죠? 주어진 어떤 제공된 환경이 항생제를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됐었었는데, 그 환경에 나름 운이 좋게도 유전 정보가 빨리 카피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서 원래 원본의 정보랑 다른 정보가 들어가게 된 거고, 그게 돌연변이었고,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어찌 보면 이 세균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되게끔 살아남게 진화가 된 거죠. 다른 정보를 획득하게 된 형태로, 그죠? 그래서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획득이 된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서문자 A는 서문자 AA들만 가지고 있는 형태들은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된 세균이 되는 거고, 똑같은 항생제를 계속 처리를 해줬었을 때 다른 것들은 죽는다 하더라도 얘는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아서 계속 또 이런 아이들과 계속 생식에 참여하니까 어쩌겠어. 계속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들의 자손의 수가 많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진화해 왔다.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해 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형태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입각하여 설명된 거와 동일합니다. 오케이? 물론 다윈이라고 하신 분이 한 장 넘겨보시면 다윈이라고 하신 분이 아예 처음에 애초부터 돌연변이의 원인을 유전학적으로 다 설명하시지 못했어요. 왜? 그때 당시는 유전이 연구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에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거기에 이제 남아서 스케치북으로 계속 관찰을 했었어. 본인들이, 그러니까 다윈 자체가 굉장히 많은 개체들의 형질들의 이 엄마 아빠로부터 이런 자손이 되게 형질이 다른 자손들이 태어나네. 근데 관찰된 형태들을 봤었었고 원인은 설명하지 못했던 거지. 왜? 엄마 아빠는 똑같은데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안 닮은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지. 이렇게. 이건 설명을 못했던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맹델이 식물의 완두콩 유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냈고, 엄마 아빠를 100% 표현형을 다 닮게 태어나는 건 아닌데, 엄마 아빠로부터 유전인자를 물려받긴 하지만 표현형이 100% 똑같이 100%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건 아니고, 가지고는 이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무성과 열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니까 그게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멘델의 설명은 변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겠지만 내가 관찰해보니 엄마 아빠는 똑같은데 똑같은 엄마 아빠로부터 기린으로 따져서 표현을 하자면 목의 길이가 중간 아이, 긴 아이, 짧은 아이, 다양한 형질의 자식이 태어났다. 이건 관찰값이야. 관찰값이니까 그냥 나열을 해줬어. 근데 이제 물론 그때 당시 다른 과학자들한테 야 설명해봐. 야 네 이론이 맞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라고 하는 압박을 받았지만 설명을 못했죠. 그런 한계를 갖고는 있어요. 다윈이 변이를 설명하지 못한 거. 왜? 유전에 대해서 아직은 문외했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이론을 설파를 할 때, 자연 선택설을 설파를 할 때 그렇게 형들이 다 다른 자식이 태어났었었는데 주어진 주변의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가 강자였다. 그러니까 먹이 경쟁을 할 거야. 제한된 먹이를 가지고 먹이 경쟁을 하는데 그 제한된 환경, 예를 들어서 항생제에 노출된 환경에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 항생제가 처리가 됐었을 때 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얘네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고, 그래서 다 죽었을 거고. 그러니까 환경 정보가 달라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만이 그 다음 자손에게 또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줄 거다라는 거죠. 그게 생존 경쟁이고 먹이 경쟁을 하게 되고, 다른 말로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살아남은 형질이 그 다음으로 뭘 전달,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줄 거니까. 그지? 그래서 강자가 살아남을 거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강자가 살아남는, 야구탕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강자가 살아납니다. 유리한 형질을 갖는 일만 살아남게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으로 또 유전 정보를 그 다음 자손에게 주게 된 결과 최종적으로 자연적으로 유리한, 지금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만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게 된 거죠. 그게 210쪽의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생물의 진화 이렇게의 흐름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연 선택은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 생식을 통해 유리한 형질을 가진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
살아남아가 자손에게 목이 긴 형질을 전달한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생물도 자손의 유리한 형질을 계속 가진 자손만 여러 세대가 반복되면서 유리한 형질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생물이 진화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랬던 부분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른 것들을 다 설명하는데 사용이 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형태로도 작동이 됐어. 계급 형태가 피지배계급의 어떤 불이익을, 그러니까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는, 노동력을 착취한다거나 또는 뭐 식민 지배 또는 뭐 이렇게 국가들끼리의 어떤 전쟁을 합당화시키는 이론으로도 사용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학적 전 어떤 세계사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쳤었다는 거, 생물학적으로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211쪽 아래가 항생제 내성세균의 출현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림이 조류면류와 항생제를 사용하여 자연 선택된 형태들에 대한 설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 보면 뭐 생명체 출현의 여러 출현 가설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학진화설하고 심해 열수구설하고 외계 유입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설명을 좀 더 해드려 볼게요. 지금 자 넘겨보셔서 지난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 진화와 변이에 대한 다윈 선택설의 어떤 입장, 어떻게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러함에 의해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이 단순하게 심플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유의미하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만 살아남아 있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유의미할지 유의미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낫겠습니까? 다양하게. 왜요?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쩔지 모르니까. 그 생물이 걔가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생물학적으로 나름 있을 거고, 그죠? 그 아이가 만약 환경 변화가 처해졌었을 때 거기에 살아남게 되면 계속 세대를 개선을 시킬 거고, 못 살아남으면 세대 개선을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개량을 한다거나 개척을 한다거나 뿌리째 뽑아버린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럴 가치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야. 우린 그냥 생태계의 이론일 뿐이야. 근데 이제 다만 생물 다양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어찌 보면 진짜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생존과도 관계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인간의 생존과도 관계가 있어. 만약 지구온난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피부에 느끼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막 그 친환경적인 어떤 에너지로 전환을 시킨다거나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거야. 실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매우 이기적인 개체이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그 흐름에 의해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발전 사람을 위해서 빌딩 하나 더 짓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많이 감소가 됐었어. 근데 그걸 국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 왜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솔직하게 까놓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 214쪽. 어떠한 생물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자원으로 작동할지 몰라. 쉽게 말하면 생물 자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가치가 매우 높은 아이들이야. 잡초들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았겠어? 푸른빵 곰팡이의 주변으로부터 내가 최초의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페니실린이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얘가 최초 항생제잖아. 최초 항생제. 그래요? 항생제가 세균들의 세포 벽을 공격하는 물질이야. 세균의 증식을 막아주는 물질이야. 근데 처음으로 개발해서 만들어진 항생제가 페니실린인데 얘도 어디서부터 얻어냈어? 곰팡이로부터 얻어냈어. 곰팡이가 핀 거야. 세균 배양배제 핀 거야. 에? 세균만 막 증식돼야 되는 그 페트리 디시에 주변에 곰팡이가 꼈어. 그러면 이제 실험자들은 아이씨 망했다. 교수님한테 혼나겠다고 그냥 버려. 근데 이걸 처음 발견해낸 그 사람이 왜 하필이면 곰팡이가 피어있는 딱 그 주변만 마치 결계가 쳐진 것처럼 세균이 배양되지 못하고 증식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세균이 증식을 했는데 이렇게 딱 결계가 이렇게 마치 결계가 딱 켜진 것처럼 왜 주변부만 곰팡이 주변부만 세균이
자라나지 않았는가. 반대로 바꿔 생각을 해본 거죠. 아마도 푸른빵 곰팡이가 막 뭔가 물질을 분비를 해내서 세균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게끔 하기 위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물질을 곰팡이가 막 분비를 해낸 결과 이 주변부만 세균이 못 자라고 이 나머지는 다 자라고 그랬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고, 거기서부터 곰팡이로부터 그런 세균 배양을 억제해줄 물질을 찾아낸 거야. 그리고 그걸 임상실험을 해서 약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거지. 최초 항생제야, 페니실린. 그래서 이 곰팡이도 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균도 먹고 살아야 되고, 세균의 먹잇감과 곰팡이의 먹잇감이 경쟁을 한 거고, 곰팡이는 나름 살아내기 위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물질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분비를 하니까 그것에 의한 효과로 그 곰팡이 주변만 세균이 안 자라났던 거고, 그거 우리는 반대로 이용하여 그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화학적인 물질을 합성을 해낸 거지. 그리고 생물 자원으로 사용했던 제일 첫 번째는 뭐 있어? 문익점. 문익점이요? 뭐야? 그래, 모카씨. 그지? 모카씨. 그 나무의 그 씨, 모카라고 하는 그 것들을 이용해서 거의 그때 원나라쯤이었을 거야. 막 솜이나 이런 걸로 의복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세벼온 거죠. 쉽게 말하면. 잘 세벼 오셔서 퍼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솜니불이 나쁘네. 자라나게 된 거죠.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의복 자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잖아, 식물이. 그리고 아까 의료 자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신소재 물질 하면서 아마 배웠을 건데 독고마리, 아, 그 뭐 붙는 거요? 벨크로, 그지? 찍찍이, 그지? 벨크로라고 하는 그 역할도 뭔가 고정이랄지 이런 역할들을 막 서로 엇갈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 찍찍이 있죠. 찍찍이 벨크로. 그 벨크로가 그 식물의 독고마리 식물이 막 이렇게 우리 옷에 잘 달라붙어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그런 어떤 입체 구조, 그런 형태의 갈고리 같은 구조를 만든 걸 이용해서 그거를 고안해서 만들어낸 거죠. 독고마리 같은 거. 그지?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모든 자원들이 생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야. 지금은 우리가 유의미 있게 쳐다보지 않더라도. 오케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환경이 또 달라질 수 있겠잖아. 그 환경에. 만약 코로나가 많이 번성이 됐어. 그래서 되게 인후통이 너무 심해. 코로나 걸려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발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근육통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가 얘가 거의 목 쪽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형태로 작동하다 보니 목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침 삼키기도 힘들고. 그래서 만약 그걸 개선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효과가 좋은 약제제가 있다면 또 그걸 막 몰려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한 걸 추출해서 얻어내려고 하고 약으로도 만들고 그럴 거잖아. 근데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걔가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거잖아. 이제 그러기 때문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확보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유의미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오케이? 생물 자원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변의 생물을 다양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생물 다양성을 3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때야 할까? 생각을 해볼까? 생물이 다양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거의 온대성 기후가 원래는 맞는데 아열대, 열대성까지도 가고 있죠. 그래서 거의 망고가 안 나는 그 기후의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였는데 망고와 같은 열대의 과일도 재배가 가능하도록 되고 있대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래, 열대성 얘네들을 먹으면 좋으니까 아주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한대성의 형태로 잘 자라났던 어떤 생선들이랄지 또는 한대성 기후에서 온도 변화를 주어야지만 잘 자라는 과일의 작황은 완전 감소가 돼버리겠죠. 완전 변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환경이 어째줘야 돼? 어찌됐든 그때 그 환경 요소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이 존재해야 돼.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무서운 이유가 그거잖아. 극단적으로 딱 2개의 기후만, 완전 춥거나 완전 덥거나 이 기후 2개의 조건의 기후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게끔 돼버리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쩌더라.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환경이 다양하게 유지되는 것이
유의미하더라. 213점. 그래서 자, 생물 다양성을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부 카테고리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거? 그래, 환경이 다양해야 돼. 늪지나 스본이나 스본 또는 뭐 있어? 맹그로브 숲 또는 툰드라 알아? 맹그로브 숲 알아요. 툰드라 알아? 네. 네, 맹그로브 숲. 여기는 그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특정한 어떤 그 생물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 그 말 그대로 아열대성, 열대성 한 종류의 기후 조건으로만 덮여져 버리면 그 환경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거의 감소가 되겠죠. 그 환경에 적응했던 생물들도 감소가 될 거니까. 그럼 환경이 다양할 것. 그게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생물 다양성의 하부 구성 요소가 생태계가 다양할 것,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 생태계가 다양하게끔 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남사르 협약처럼 습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으로, 야, 순천만 같은, 우리나라 순천만도 마찬가지거든요. 순천만 개발되면 안 돼요. 국제적으로 개발하지 않도록 약속과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특정 지역을 계속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유지되어야 하지만, 자, 특정 하나의 그 환경이, 그러니까, 네, 자, 손 들었죠? 아니에요? 네, 자, 특정 환경, 예를 들어서 논이 있어요. 논 경작지랑 그 다음에 이제 야생 생산이 있어요. 둘 중에 종 다양성은 어디가 좋을까? 자, 논으로만 있는 곳과 산으로 여러분 주변에 산은 별로 없지 않죠? 없죠? 있어요. 어등산인가? 여기? 산이 있나? 기억나요. 산이 없지. 광산구에. 무등산밖에 없지. 무등산은 국립공원이고 거기. 근처에 막 이렇게 뒷동산 같은 것은 거의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뒷동산이라고 한 형태가. 그러니까 야생의 산들 같은 경우가 있는 게 그 야생의 환경에서 뭐 들쥐도 있을 거고 너구리도 돌아다닐 거고 뭐 다양하게 여러 생물 종들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겠잖아. 그래서 종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어. 근데 이제 뭐 인간들이 너무 많이 아파트를 짓고 하다 보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것도 다 조경으로 인위적으로 다 만든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종 다양성도 확보되어야 해. 종 다양성은 빈도와 밀도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특정 생물 종 하나만 있을 게 아니라 A라는 나무가 이렇게 있어. 근데 뭐 이렇게 생긴 B라는 나무도 있어. 뭐 또는 이렇게 생긴 C라는 나무가 있어. A, B, C 세 개가 서로 다른 종이야. 오케이? 그래서 특정 분집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 세 개가 A, B 하나, C 하나 이렇게 있는 집단이 있고, 네, 또는 A, B, 뭐 C 이렇게 전체 개체수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둘의 전체 총 개체수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둘 중에 종 다양성이 누가 더 높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간혹 나와. 자, 전체 개체수는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아이가 여기는 되게 많이 밀집되어 있고 나머지는 되게 왜소되어 있죠. 여기하고 여기를 봤었을 때 그 종의 분포 수는 똑같잖아. 3개의 종이 있고 여기도 3개의 종, A, B, C 3개의 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종수만 보면 종 다양성이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균등도로 봤었을 때 A와 B, C 세 종들이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는 이 두 번째 그룹이 훨씬 종 다양성이 좋아. A도 비슷비슷하게, B도 비슷비슷하게, C도 비슷비슷하게. 그러니까 밀도만 보는 게 아니라 빈도와 그다음에 균등도도 같이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종 다양성은 누가 더 좋다? 이쪽이 좋다라고요. 세 개 종이 같이 출현되어 있지만 균등하게 배치가 된 상태도 중요하다. 종 다양성이. 마지막. 자, 생물 다양성을 결정지어주는 요인 중에 세 번째 요인은 유전자 다양성이에요. 유전자 다양성.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아까 항생제의 내성이 하나도 없었던 유전 정도만 있었던 집단에서 우연찮게도 돌연변이가 생겨서
특정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가 생겼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이 없는 유전자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유전자와 서로 다른 유전자가 이렇게 다양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유전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라고. 딱 한 타입에. 대립형질이라고 해서, 자, 대립형질이라고 해서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들어봤을 거야. 완두콩을 결정해주는, 완두콩의 모형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뭐 둥근 유전자, 오케이? 대문자 아, 뭐 주름지다, 손자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들이, 그러니까 여러 개체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룹 내에서 한 종류에 해당하는 이런 둥글게 이렇게 한 종류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들만 만약 존재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진 났었다. 한 종류에 해당하는 정보들만 존재한다라고 했었을 때 되게 위험하죠. 왜냐면 자, 유전자 다양성을 설명할 거야. 왜냐면 전에 아마 설명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어디 지역이냐면 아일랜드 지역에 감자 기근이 생겼었을 때가 있어요. 아일랜드는 주식을 감자로 했었어. 그때 꽤 오래전에. 근데 그 감자, 특정 감자가 하나의 감자 품종만 재배를 했던 거야. 왜냐면 소비자들이 그걸 선호했었으니까. 양분을 조금만 주고 비료를 조금만 줘도 감자가 겁나 작황이 좋은 형태로 걔네들이 싸고 잘 먹히니까 소비자들한테 한 종류의 감자 품종만 계속 재배를 했던 거지. 근데 그해 그 아일랜드 지역에 그 감자에 유익하지 않은 감자를 죽이게 하는 역병이 돈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건 감자 입장에서 역병인 거고, 감자에 대해서 감자가 막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균이랄지 이런 게 침투가 된 거지. 바이러스들이, 식물 바이러스가. 그래서 감자가 거의 다 못 자랐어. 그러니까 감자를 못 자라게 되었더니 감자라고 하는 것이 작황이 안 되니까 감자를 주식으로 했던 사람들도 기근으로 굉장히 많이 죽게 돼버린 거야. 일종의 먹이사슬, 그지? 먹이사슬 알죠? 개구리가 뭘 파리를 먹고 사는데 파리가 다 사라졌어. 그러면 뭐 물론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개구리가 이제 생존했겠지만 먹을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단일 품종, 단일 유전 정보만 고정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그 개체의 생존에 너무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 유전 정보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생물 다양성에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도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제적인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종자은행을 이렇게 많이 연구해. 그러니까 지금 막 생물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생물공학에 대해서 연구할래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요소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분자 유전학이야. 유전학. 그래서 식물 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 거의 농식품 공사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공사 있잖아. 거기서 식물에 대해서 멸종 위기종에 해당하는 식물의 그 유전 정보를 카운팅한다거나 유전 정보에 대해서 연구한다거나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형태들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연구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연구가 좀 쉬워. 그래서 전대 같은 경우도 전남대는 이쪽 거의 농대 쪽이잖아. 거의 농업 비축이잖아. 우리 전라남도는 농업이 주축이기 때문에 전남대 유전학으로 졸업되어서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많이 연구원, 그러니까 대학원 정도까지 석사까지 밟게 되면 그런 연구원 쪽으로 어떻게 보면 꿀보직이죠. 그쪽으로 가게끔 되는 거죠. 개꿀이에요, 개꿀? 응. 어떻게 보면 개꿀이죠, 진짜로. 교수님 잘 만나서 취업 잘 되면 그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오, 나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부와 노력은 해야 하는 거죠. 교수님만 잘 만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노력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하여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바나나 이슈도 아마 들어봤을 거야. 바나나도 지금 작황되는 바나나가 소비자가 선호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딱 하나야. 거의 씨가 태화된 형태. 근데 그 씨가 태화된 형태의 그리고 당도가 높은 형태의 그 바나나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 바나나가 만약 바나나에 취약한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왔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가 더 이상 바나나를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단일 바나나 씨가 품종만 없잖아요. 많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 바나나 씨가 없잖아요. 네, 씨 없어요. 원래 야생형은 씨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교잡을 통해서
조금 좋은 유리한 우리 소비자가 선호될 만한 품종을 개발을 해놓고 그것만 계속 재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재배를 어떻게 시켜? 바나나는 씨로고 재배를 하진 않고요. 그 거의 꺾꽂이 있지. 줄기나 이런 잎이나 그런 형태의 꺾꽂이로 식물들은 꺾꽂이로 재배되는 경우들이 많아. 무성생식이라고 해서 꺾꽂이 영양생식. 그래서 장미들도 마찬가지 꺾어서 하단에 심어서 양분 같은 거 잘 주면 거기서 잘 자리 잡아요. 특정 식물 몇 가지는 꺾꽂이로도 번식이 가능해. 몰랐단 말이야? 할머니나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여자 어르신들은. 저 새끼 모가지를 꺾어서 뜯다 박아내면 잘. 그 꺾꽂이가 아니잖아. 라임 이상한데 맞추지 말고 바보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213쪽에 식용 바나나 아일랜드 감자 기근에 대한 설명도 해드려 봤어요. 자, 넘겨서 214쪽 보니까 이렇게 종 다양성의 중요성과 생태계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생물 자원만 한 번 더 보고 가자. 디테일하게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식량 자원으로도 당연히 사용될 거고 의복, 섬유, 모카, 뇌고치, 의약품으로 푸른 곰팡이가 페니실린이고요. 주목에서 주로 항암제, 그러니까 주목이 텍솔이라고 하는 세포 분열을 억제해주는 물질을 만들거든요. 텍솔 주목이라는 고무나무에서 주목. 무슨 주먹? 미안하다. 텍솔이라고 하는 세포 분열 주먹하라고. 억제 물질. 그래서 항암제로 많이 사용돼요. 항암제, 텍솔. 그리고 뭐 버드나무에서는 해열제 알죠? 아스피린. 예, 아스피린. 버드나무에서는 그래서 해열진 통제로 사용되는 약품을 아세트살리실산이라고 해요. 아세트살리실산. 이걸 살리실산.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버드나무 애기랄지 이런 것들을 막 으깨가지고 이제 뭐 상처가 난 군인들이 발랐었어. 해열이랄지 진통의 효과로. 그래서 효과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학이랄지 근대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 근데 왜 내 거에 연장을 네가 갖고 있니? 보도마카로 치라는데. 도대체 내 연장 왜 네가 갖고 있냐고. 내가 형광펜인 줄 알았는데 미친. 자, 아주 꾹 쥐고 있어. 마치 지코인 거냐. 자, 아세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진통과 해열 효과인데 이제 와서는 지금 우리가 아스피린으로 사용되는 거죠. 아스피린. 이렇게 식물로부터 많이 얻어내는 것들이 있으라라는 거. 물론 생물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생물 다양성을 막 그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달팽이. 그러니까 이제 달팽이인데 엄청 커요. 근데 걔가 거의 이제 뭐로 키운 거냐면 관상육으로 키워지는 인간이 여러 교접을 통해서 크게 키워낸 달팽이거든. 야생의 생태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자이언트 달팽이들 같은 경우는 어때? 먹이 사슬의 가장 상위 단계로 포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오케이? 그래서 그럴 경우들 외래종을 도입시킬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근데 되게 뭐 해외 배송을 통해서 쉽게 살 수 있더라고요. 자이언트 달팽이요? 자이언트 달팽이도 해외 배송을 통해서 쉽게 살 수 있어. 진짜. 그래서 막 이제 꽂히신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코로나 조심. 못생겼어. 자, 코로나 때문인지 못생겨서인지 일단 마스크를 막아야 될 것 같아. 저희 엄마 제일 다다다다다다. 저희 엄마 제일 잘생겼대요. 그치, 우리 엄마도 내가 이쁘대. 그래, 엄마들은 다 그렇다고. 아이고 배야.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그래야 뭘 그렇게 봐. 그래야 알았어. 지금 뭔 소리 쳐나오지 마요. 왜 그렇게 찾아가고 철좀 들으라고. 철 좀 들으라고. 그래서 그리하여 외래종을 도입시킬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되게. 그래서 지금은 외래종 중에 뭐 블루길 베스 여전히 잡는 그 활동들을 하고요. 블루길 베스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참붕어 아닌 외래 붕어 있거든요. 존나 큰 새끼 아니에요? 블루길이나 베스. 존나 큰 새끼 아니에요? 그다음에 큰 놈들 있어. 붕어가 참붕어 아니라 또 뭐 있었지? 뉴트리아? 뉴트리아는 햄스터보다 훨씬 더 큰 놈이야. 쥐간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위 포식자. 그래서 이런 외래종들을 도입을 시킬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자이언트 달팽이가 마찬가지예요. 차다. 차팽이.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당연히 이제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 생물 다양성이 감소가 되겠죠. 개발한다거나 아예 갈아엎는 거니까. 그다음 남획과 불법 포획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외래종 도입도 천적이 없어버리니까 우리 기존에 있었던 게 원래 고유 품종이 외래종을 다 먹어서 이제 너무 단순화가 돼버리겠죠. 자, 환경 오염들 그죠? 지금도 환경 오염이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친환경 쪽으로 최대한 분리수거를 많이 해서 그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 있긴 한데 여러분이 제 나이쯤이 됐었을 때는 또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 되게 궁금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친환경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 뭐 전기 자동차로 다 바꾸자니 아직은 또 가독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타다가 충전하다가 홀라당 타버릴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니까 그것도 좀 위험하고. 근데 제 아들이 그래서 걱정돼.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개인의 노력들도 필요하겠죠. 자원을 재활용한다거나 등등등. 마스크를 좀 아껴서 내 아들이- 쓰다거나 등등등. 없는 거 같아. 걱정이 하겠죠. 제 아들이 살아갈 사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우씨 아들을 낳고는 쉽나 보네. 결혼은 할란가 봐. 그래서 결혼은 해야지. 그래서 하긴 해야지. 무서. 미쳤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충 살면 안 된다고 봐요. 네? 너가 너의 자손을 위해서 대충 살면 안 된다. 난 내 아들을 그냥 키워야겠다. 너가 아들을 키울지 딸을 키울지 선택할 수 몰라요. 있는 저때 거야. 제 자식 나오면 저는 바로 스파르타. 아이스 통금도 10시까지. 바보. 늦게는 아무튼 개쳐맞아. 214쪽 아래 보면 거기 지금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수준은 간단한 내용인데 국가적 수준에서 여러 법을 지정하는 거예요. 야생동물 보호법 당연히 필요하겠죠? 국립공원 지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리고 멸종위기종 복원이랄지 종자은행을 통한 여러 생물 유전자 관리들 이런 거 다 식품보건관리법 그런 연구직에서 다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유전을 연구를 해야지만 그게 의미 있게끔 연구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한 국제 협약의 체결 중에 람사르 협약은 좀 나오는 편이에요. 거기 습지 우리 순천만 하면서 람사르 협약 나오죠. 네, 그런 늪지를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른쪽 215쪽 당연히 OX만 나와 있지만 푸실 수 있을 것이고 자, 넘기셔서 자, 다음 시간에 제가 216쪽은 문제 풀 때 많이 모의 실험으로 나온 형태니까 한번 설명은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자, 우리 조금 이쪽 그 2학기 때 진도가 좀 빨리 나가거든요. 생물은 특히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생물 부분에서는 환경과 생물이 어떤 식으로 적응해 갔는지 빛에 의해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또는 뭐 공기에 의해서 어떻게 생물이 적응해 갔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할 거고 또 지구과학 부분도 또 내가 진도를 나갈 건데